네, 현재 시각 8시 26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비즈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저희 오프닝 때 요즘 국내 증시 종목 순환매, 업종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섹터로 매수세가 유입될지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어제 보니까 종가 기준 3,21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에서 나는 왜 이 수익률에 동참하지 못할까라는 고민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머니랩을 검색하시면 조금 더 그 수익률에 동참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야, 우리 참 정민행 그 머니랩의 진심인데. 요즘에 제가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될지 고민이 많아가지고 종종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께도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예. 뭐 의외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지금 뭐 장은 좋다는데 나는 별로야 하는 소리를 그렇죠. 많이들 하세요. 예. 그나마 이제 그동안 너무너무 오랜 세월 고생했던 2차 전지가 좀 움직이는데 이게 지속성이 얼마나 되려는지. 그렇죠. 이제 시작 아니냐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것도 있고. 예. 네. 야, 근데 지금 뭐 하기 좋은 말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긴 한데 아니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S&P 500이나 나스닥이 오르긴 올랐는데 장중 흐름은 약간 올라서 출발해서 쑥 갔다가 그냥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접은 듯이 상승폭을 다 많이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반납했죠. 다 그거 하고 밀리네요. 네. 미국도 약간 고점 부담이 있기는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이번 주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예, 어제는 구글 그러니까 예. 알파벳이 어제 뭐 열일했고. 네네네. 우리는 또 조방원이 다시 또 움직이네요, 그죠? 조방원. 예. 근데 오늘은 또 모르겠어요. 오늘은 네. 요즘 너무 빠르니까 너무 이게 빨라서. 조금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예. 이게 좀 오래 기다려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네. AI한테 물으면 알까? 챗GPT나 뭐 이런 애들한테 오늘은 어느 업종이 오를까 물으면 걔들이 알까요?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러면 인간 AI한테 물어보죠, 오늘은. 인간의 이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요즘 이게 카메라 세례를 받으셔서 그러나 우리 SBS 비즈에서 머니쇼에 이제 출연하시더니 온 매체에서 다 박사님 막 초빙해 가더라고. 맞습니다. 그죠? SBS 비즈가 다 물꼬를 터주고 있습니다. 물꼬를 터지고. 그래도 제일 들을 만한 내용은 저희들한테 먼저 이렇게 풀어주시고. 네. 네. 어제뿐만 아니고 요즘 미국장 뭐 이렇게 너무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르겠지. 뭐 빠질 이유가 있어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어떻게 진단하세요? 빠진 이유는 어제 특히 이제 올랐다가 하락한 이유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커졌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매일 저녁이나 아침에 이제 독일 뉴스를 좀 듣는 편인데요. 독일 뉴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 방송에서 하는 뭐 이렇게 공영 방송에서 하는 뉴스를 좀 들어보면 거의 뭐 프랑스 대통령, 외무부 장관, 독일 총리 뭐 더 거품을 울면서 지금 미국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협상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다.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보복 조치에 대한 준비를 강행하겠다. 대단히 거칠게 유럽에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도 지금 8월 1일로 예고되고 있는 관세 협정에 대한 사실은 아직 저는 시간이 꽤나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극적인 타결들의 가능성들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각국에서 보복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든지 또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지지율이 바닥을 향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뭔가 정치적인 배경에서 강력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희비들이 또 일본 자민당 같은 경우는 또 선거에서 예상의 어떤 선거에 성과를 못 내면서 협상력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8월 1일까지는 그래도 관세 협상이 이제는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기대감들이 있지만 이 불안감들이 커지면서 좀 전적으로 누르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걸 받쳐주고 있는 것은 실적 발표가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단히 좋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도 실적은 좋지 않지만
그 이후에 가이던스가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업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고 미국의 어떠한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지금 아직까지는 걷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8월 1일 좀 지나면은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은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유럽연합하고 가장 예. 큰 데는 지금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하고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라면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유럽연합하고 협상이 결국은 타결된다라면 네, 지금 네. 유럽연합은 10%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외로 자동차라든지 몇 가지를 예외를 해달라고 자꾸 미국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대가로 미국의 뭐 버번 위스키라든지 뭐 미국이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을 유럽으로의 수입을 더 늘리겠다 이런 협상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네. 미국이 되게 비타협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풀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씩 이 시간이 좁혀질수록 자국의 민족주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가장 강한 국가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는 대단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프랑스 대통령, 외교부 장관이 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목소리를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협상을 위한 것인지 네. 정말로 화가 난 것인지 이건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아직 전자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두가 갈등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마저도 불발이 난다는 사실은 미국보다 유럽이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프랑스 말씀하시니까 프랑스 대통령 종신직입니까? 뭐 마크롱이 언제부터 마크롱인데? 이번에 아마 임기 마지막일 거라고 본인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지금 브라질 대통령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네.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각을 세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오히려 강화하는 기회를 삼고 있는 거는 뭐 눈에 보이는데 유럽 쪽에서 그러면은 미국한테 순순히 협상하기보다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데가 아까 말씀하신 독일? 프랑스죠. 가장 프랑스. 프랑스가 대단히 지금 강력한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네. 이제 유럽연합은 이제 브라질하고 좀 다른 것은 브라질은 사실은 무역 적자국이잖아요, 미국하고. 미국이 사실은 오히려 브라질 수익을 얻고 예, 있는 그러니까. 곳이고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지역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대미수출이 축소되거나 이렇게 왜곡됐을 경우에는 유럽에 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커졌던 건 사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어떠한 지원을 지연시켰던 부분들 이런 갈등들이 되면서 네. 무언가 나사에 대해서 독립적인 어떤 뭔가 유럽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자국적인 애국주의가 좀 강화됐었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50일 협상을 해라. 근데 이 부분도 유럽에서는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즉 50일 뒤에 안에 러시아하고 협상하라는 것은 50일 동안 열심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라는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 해석을 예. 하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면서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돈은 유럽이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예. 뭔가 그나마 다시 우크라이나 편으로 돌아온 것 같으면서도 뭔가 뒤가 찝찝지만 이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는 것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이 대단히 불편한 심기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어찌됐건 뭐 지금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좀 불확실성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이번 주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잖아요. 앞서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수 있는데 이제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말씀 주셨으니까 맞습니다.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네네. 우선은 여러분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복귀하실 네네. 필요가 있습니다. 1분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모델 3를 만든 이후에 네. 가장 최악의 실적들을 보였습니다. 네. 한 분기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저는 기억나는 것이 그 실적을 예를 들면 발표를 하고 그 PDF 데이터를 올리죠. 네. IR 자료를 올린 다음에 곧 컨퍼런스 콜이 열립니다. 요 사이에 주가가 되게 폭락을 합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가이던스를 발표하자 주가가 다시 회복되면서 네. 오히려 상승하는 걸로 마감이 끝났고 그 이후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 테슬라의 실적은 미리 선반영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4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신 것처럼 1분기 실적은 4월 1일 날 이미 딜리버리 그러니까 인도량이 발표가 됐었고 네. 이번에도 7월 초에 인도량이 발표되면서 실망감들은 다 이미 거기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미 저 정도 자동차 판매 매출이면은 실적이
실적이 좋지 않겠다라고 해서 선반영이 다 되고 있었고 또 그전에는 벌써 유럽에서 판매가 떨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예상만큼 판매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선반영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실적이 나쁠 것에 대해서 좋아질 거라고는 어떠한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다들 테슬라에게 기대하려는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네. 작년까지의 가이던스는 뭔가 먼 미래였다라면 네. 최근에 나오는 가이던스는 대단히 이번 분기 내, 다음 분기 내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4월 달에 발표할 때는 2분기 내에 신차가 발표된다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리고 그 같은 분기 내에 2분기 내에 로보택시가 시작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예. 사실은 두 개의 약속 중에서 하나만 지켜진 거죠. 로보택시만 오스틴에서 시작을 한 거고 예. 신차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나오면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 몇 가지 부정적인 포인트를 먼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긍정적인 포인트는 가이던스가 나올 겁니다. 가이던스에서 앞으로 로보택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많은 도시에서 확장될 것인가에 대한 가이던스가 나올 거고요. 네. 로보택시에 대한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미뤄진 신차가 언제쯤 나올 것인지. 아하.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OBBBA의 법에 의해서 사라지는 보조금이 9월 말까지는 보조금이 나오고 10월부터 보조금이 사라지는데 혹시 10월부터 신차가 나와서 이 보조금의 마이너스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 두 번째 가이던스가 중요하고 더욱더 큰 가이던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옵티머스의 3세대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생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은 옵티머스 3세대를 2025년 올해에 5,000대를 생산한다고 했었는데요. 4월 2일 날 그 해방의 날 트럼프가 발표한 이후로 중국이 히토리오 수출을 금지한 이후로 바로 테슬라에서 발표한 것은 올해 5,000대 생산 불가. 왜냐하면 중국이 히토리오를 안 주면 우리는 생산할 수 없다라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 히토리오하고 엔비디아의 H20을 맞바꾸기 하면서 히토리 수출이 지금 풀린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 풀린 이후에 6월 달에 여러분 히토리오의 미국 수출량이 600% 증가합니다. 그만큼 기저효과가 있었다라는 것이긴 하지만 대단히 히토리오를 지금 빠르게 수입을 하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옵티머스 3에 대한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마 생산을 5,000대는 못하더라도 예를 들면 3,000대는 할 수 있다. 2,000대는 할 수 있다. 이 가이던스를 얘기할 거. 근데 이 요번에 만드는 제3세대 모델은 정말 인간하고 유사할 정도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완성도가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이것이 먼 미래, 1년을 기다려야 되고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음 분기부터 뭔가 공장에서 가동되는 모습이 보이겠구나. 네. 왜냐하면 올해 3,000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9월 달 정도에는 가동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가까운 분기 내에 어떠한 테슬라의 미래 모델들이 나온다라는 이 가이던스만 나와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거 진짜 로봇 맞죠, 저거? 네, 저건 근데 저건 아직까지 사람이 들어가서 저러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2세대 로봇이고 여러분 저 로봇에서 가장 보셔야 될 것은 춤을 잘 춘다가 아니라 발바닥에 발가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가락이 있다. 네, 발가락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흔히 말해서 인간의 5가지 발가락을 하나의 발가락으로 표현해가지고 발가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발가락을 가진 첫 번째 로봇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발가락을 가지면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배터리를 적게 씁니다. 그래서 이 균형 감각을 잡을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되게 진일보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테슬라가 지금 아직 극복하고 있지 못한 것은 손의 자유도가 대단히 인간의 손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손에 힘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달걀 짚는 것도 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밀성은 좋아졌는데 예. 또 무거운 거는 잘 못 든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되게 기술적으로 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은 시장에 저 보시면 저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저 비닐봉지 안에 비닐만 드는 거 그렇죠. 같은데. 가벼운 거를 예, 지금 들고 예, 있기 때문에 저 예. 빗자루도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요. 예. 손의 정밀성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으나 손의 힘이 아직은 강화되고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정밀한 예를 들면은 전기 모터를 아주 작은 전기 모터, 액추에이터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회전하는 전기 모터가 있고 앞뒤로 움직이는 전기 모터 이걸 두 가지를 섞어서 있는 건데 이거를 많이 넣다 보니 각각의 전기 모터의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도 얘기하신 것처럼 알고 계신 것처럼 그록이 이제 XAI와 이번에 투자자들은 반드시 질문할 거예요. 테슬라하고 XAI하고 지분 익스체인지 교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 뭐 반대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기관 투자자들이나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XI에 대한 지분을 테슬라가 갖게 될 때 테슬라 주가는 크게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록이 테슬라 차량에 들어가고 옵티머스에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화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가서 운전하면서 뭐 이것저것 물어볼 수 있는데요. 궁극에 이 AI가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명령했을 때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형네 집에 가는데 형네 집 가자. 오늘 형이 저녁 식사를 초대했는데 근데 가다가 형 좋아하는 와인집에 들려서 와인 하나 사갖고 가자. 라고 얘기하면 제가 굳이 내비게이션에다가 그쪽으로 그 와인 가게를 불러주지 않더라도 만약에 저의 대화 속에서 형이 좋아하는 와인 종류도 이미 알고 있다라면 그 제가 자주 가는 와인 단골 가게도 알고 있다라면 거기 들렸다 갈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스피치 투 태스크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제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태스크. 이러한 기능들을 아직까지는 가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 정도에는 아마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정도면. 그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록이 어떤 뭐 논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록이라는 기술은 자율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옵티머스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옵티머스한테 언젠간 우리가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 설거지 좀 해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거기다 스마트폰에 설거지 버튼 누르고 클릭 10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말을 해야죠. 그렇죠. 너 이거 똑바로 안 치워? 다시 한번 청소해. 내가 보기엔 깨끗하지 않아. 물 청소도 해. 바닥 청소도 좀 해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무언가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말하는 거를 업무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화만 가능한 이유는 그 업무로 전환하는 것 중에서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AI 모델이 그록4가 이번에 나왔던 그록4가 매우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100% 안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그록5나 또는 내년 하반기에 나올 그록6 정도 되면 이렇게 인간이 말하는 거를 그대로 기계 언어로 전달해서 우리 자율주행이 인간의 말에 의해서 조정되고 로봇이 인간의 말에 의해서 조정되는 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데요. 다른 기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을 협업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걸 다 수직 통합을 했다는 거죠. 예. 배터리에서부터 로봇에까지 이루고 그것의 지능까지 인텔리전스까지 테슬라가 직접 만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서 XAI와 테슬라의 지분 수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결합을 시켜놓는 건 대단히 중요하게 될 거고 아마 그와 관련된 주주총회의 일정 또는 주주들의 투표 일정, 작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주주들의 투자를, 그러니까 찬반 투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아마 XAI에 테슬라가 지분을 투자하기 위해서는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동의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동의까지 구하는 이 시점을 예를 들면 올해 10월에 갖겠다. 11월에 갖겠다. 이런 일정까지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로 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예. 아니 저는 뭐 참 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과학자들,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 이 참 존경하거든요. 저 같으면 도저히 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혜택을. 그리고 또 기술 진보라는 것도 저는 그 믿고. 그러면 박사님 이렇게 얼추 한번 짐작해 보셨을 때 아까 이제 그 로봇이 아직은 무거운 것도 못 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마 이거 빨리빨리 개선될 것 같은데 그 터미네이터 1편에 그 아놀드가 했던 역할을 했던 T80, T800 정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그거는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왜냐하면 그것은 전통적인 배터리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러죠. 티타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로봇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정말 배터리가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2차 전지의 뭐 곱하기 한 1000배 정도나 이렇게 10,000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텐데요. 이런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방은 움직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손이 안 가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고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한 1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지만 가정에 로봇이 들어올 때 한번 우리가 생활이 우리의 집에 로봇이 들어왔을 때 10년에서 15년 안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갔을 때 노인들 집에 정말 생활 가사 도우미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유복한 사람들만 가사 도우미를 사실은 가질 수 있잖아요. 정말 인구의 몇 프로가 가사 도우미를 정말 고급 가사 도우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스보일러 집안에 다 두고 있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가 로봇을 다 두를 수 있다라면 인간의 어떠한 삶의 그 윤택함이라는 것은 지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네. 과거에 저희 부모님들이 세탁기에 없는 삶과 세탁기 있는 삶을 경험하셨던 거죠. 네. 로봇이 있고 없고가 세탁기가 있고 없고의 삶, 냉장고가 있고 없고의 삶에 있어서 또는 에어컨이 있고 없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인간의 삶을 네. 바꿔냈던 것처럼 네. 저는 로봇도 이러한 정말 세탁기, 에어컨 이런 기능들을 인류사회에 가져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삶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네. 예. 아니 그리고 테슬라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론 머스크잖아요. 뭐 오너 리스크라고 할 정도로 뭐 네. 신당 창당 하면서 이제 테슬라 그 트럼프하고 나를 세우는가 싶더니 또 최근에는 이제 트럼프가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 네. 그 앱스타인 50번째 생일에 네. 그 누드 드로잉을 그려서 손편지를 보냈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어쨌건 소송을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일론 머스크는 나 실제로 그록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진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또 트럼프가 트럼프 편을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봐야 돼? 이거는 이제 실제로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의 과거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이었을 때는 정치하고 무관해도 됩니다. 네. 물론 오바마 대통령하고 친했죠. 그래서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래의 산업이라고 해서 전기차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많이 받았던 오바마가 거고. 이거 바이든. 아니 오바마 대통령은 테슬라에게 융자를 해줬어요. 오바마 테슬라- 시절에 이미. 네. 사실은 오바마의 그 국가의 지원이 없었으면 테슬라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도 위기에 나왔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원을 해줬었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해주면서 네. 민주당 네. 정부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이런 지원 정책 정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자율주행은 규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제는 입법부 즉 정치가 바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내재화하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아니 정말 확장하기 위해서는 우버 택시 드라이버의 어떠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뭐 안전의 문제도 있지만 일자리 얻게 되고요. 보험 사업도 다 망하게 될 거고요. 그럼 보험 업계에 일하는 보험 설계사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들이 잃게 될 거고요. 네. 정말 만약에 한국에 들어오면은 이걸 대응을 못 한다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사실은 회사가 몰락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파트너로서 뭐 같이 함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국가 산업의 운명들이 많이 갈려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없는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죠. 휴머노id 로봇도 국가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공화당에서 안 도와주면 다시 또 민주당으로 박쥐처럼 저는 바깥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네. 정치적인 변동은 요동은 주가에도 반드시 앞으로 상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상수.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번에 두 번의 변곡점을 보셨는데 일론 머스크랑 도지를 끝내고 나서 싸우게 됐을 때 네. 여러분 주가가 되게 폭락했었지만 일주일 만에 회복을 합니다. 맞아요. 네. 이번에도 정당 창당까지 간다면서 강력하게 했지만 정확하게 또 일주일 만에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는 주기적으로 내려갈 거예요. 하지만 정치적인 상수에 의해서 큰 흐름이 단기 투자자 하실 분에게는 정책 상수는 대단히 중요하고요. 네. 장기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이거는 무시해도 될 저는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땐 그래요. 그때 네. 신당 창당 이슈 있었을 때는 막 주가가 좀 무서울 정도로 내려갔다가? 떨어지더니 지금 보니까 빠르게 회복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에 스페이스X 이번에 일요일 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단독으로 보도했던 것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에 따라서 정말로 스페이스X하고의 계약을 취소할지를 검토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검토를 했더니 미국의 나사하고 국방부가 하나도 계약을 취소할 게 없다. 왜냐 대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예. 없다 말씀. 그러면서 로켓랩의 주가가 다시 상대적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경제성, 재사용 가능한 로켓으로 이미 뛰어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발사 업체인 블루 오리진이나 아직은 소형 로켓을 쓰고 있는 로켓랩을 썼을 경우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스타링크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나사나 국방부도 포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근데 테슬라를 지금 만약에 손익절하게 되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자율주행에서 반드시 중국에 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번 8월, 7월 25일 날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정부에서의 AI 정책에 대한 총괄 정책을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네. 이번 주 발표할 때 우리는 오픈 AI 아마 중심으로 얘기할 거예요.
오픈 AI 중심과 구글의 제미나이 얘기를 하겠지만 이 AI로 만들어낼 시장 중에서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인 건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테슬라를 버리고 간다? 이거는 미국의 산업을 미래 산업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석유 산업이 풍성했던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미래지향성들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랑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제3정당 트럼프가 창당하려는 거 이런 머스크가 창당하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리 공화당이 이런 발언까지도 하면서 그런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유화적인 지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미워도 그러네요. 버릴 수 없는 카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가치를 좀 보실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오래 산 부부 같은 느낌이네요. 저는 그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장님은 보실 것 같은데. 아, 사모님이 보시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아니 지금 동시호가 안 해요? 할 거예요. 네. 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볼게요. 오늘 0.28%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3,219포인트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약보합 예상됩니다. 82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68,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 273,500원이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48%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104만 4천 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3%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91만 6천 원이고요. 현대차 보합 예상됩니다. 기아도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 KB금융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0.58%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6만 8천 원. 셀트리온입니다. 오늘 1.3 지금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1,300원으로 집계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어제장에서는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1% 약세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호가는 48만 3,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0.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 11만 4,200원, 그리고 에코프로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펩트론, HLB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파마리서치가 0.8% 오름세가 예상되죠. 예상가 57만 9천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리가캠바이오가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5,100원. 휴젤, 소폭 오름세 예상되고 삼천당제약은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재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요즘 시장 보면은 사실 출발 때는 그냥 보합권 정도 예상이 되는데 막상 이제 오후 가서 장 마감 근처까지 가봐야 어느 정도 시장 방향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머니쇼하고 머니쇼 플러스하고 좀 말이 많이 달라지죠 요즘. 달라요 시장 분위기. 시장 분위기가. 그러니 오늘 저 정도 예상되는 그런 흐름이네요. 이제 조금씩 또 고점을 올리겠죠. 이제 급등은 힘들겠지만 이 와중에 이 정도까지 와갖고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부더지 잡기 오늘 튀어 오를 업, 그죠? 네. 오늘 튀어 오를 업 좀 그거 찾는 게 이제 개장 초에 중요한 과정인 것 같고. 아니 저기 박사님 테슬라 얘기 조금만 더 하시죠. 저기 뭡니까 그 OBBBA 오빠 법안 방송에서는 쓰지 말라고 하던데 그런 표현. 저도 약간 어감이 별로예요. 그죠. 예. 그냥 OBBBA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왜?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거기에서 굉장히 테슬라가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자기 사업체인 테슬라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보조금 삭제도 있지만 그게 뭐죠? 탄소 배출권 얘기는 뭡니까? 탄소 배출권은 사실 유럽도 하고 있고 미국도 하고 있는데 특히 캘리포니아 주가 합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주는 연동된 주가 14개 주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의 교통법을 따르는. 그래서 굳이 캘리포니아가 예를 들면 주의 교통법을 바꾸면 나머지 14개 주도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캘리포니아는 뭘 했냐면 우리의 이 저탄소, 즉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 탄소를 배출하는 차량을 판매를 하고 싶다라면 탄소를 안 판 데서 그만큼을 사서 팔아라.
그러니까 테슬라는 차량 팔 때마다 탄소는 하나도 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탄소 제로로 10,000대를 팔았으면은 10,000대의 탄소 판매권이 생깁니다. 그러면 디젤차라든지 가솔린 차량을 팔고 싶으면 10,000대를 팔고 싶으면 요 10,000대의 그 부분을 사갖고 와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걸 10,000대를 팔 때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고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강제되죠. 가능하면은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평균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내려면은 뭐 110g 정도 킬로미터당 이 정도만 내게 해라. 그렇게 하면 이게 모닝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모닝 이상을 팔고 싶으면 제네시스를 팔고 싶으면 전기차를 팔면 현대는 그래서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아서 사실은 탄소 배출을 거의 안 사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근데 만약에 그걸 팔려고 한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이걸 넘어버리면 그 넘은 만큼은 테슬라나 이런 순수 전기차 파는 업체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갖고 와야 돼요. 아, 그래요? 현대는 팔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대는 제네시스라든지 소나타를 팔기 위해서 자신들이 판 전기차로 요 탄소 배출권을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치환하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현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판매해도 좋은 것은 그러니까 가솔린차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전기차를 그만큼 못 팔고 있는 토요타라든지 또는 뭐 혼다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의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서 이 부분을 사갖고 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 순이익이 작년에만 해도 30억 달러가 넘었다라는 거죠. 이 30억 달러 이제 날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이던스 부분에서 이 부분도 나올 건데요. 이번 법이 OBBBA가 역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적으로 진행된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도 다 무용지물이니까 올해 나왔던 거는 다 테슬라에게 돈을 줘야 되는 것들 돈 안 줘도 돼가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7월부터니까 그 전까지 이루어졌던 것은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하고 2분기의 탄소 배출권의 수익은 침해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유지는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은 캘리포니아 지금 주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가겠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 교통 정책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개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정부의 독립성을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테슬라 하면 또 로보택시 지금 계속해서 서비스 지역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우버나 웨이모 이런 건 또 경쟁 상대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구도가 좀 궁금해져요. 우선은 지금 초기에 나왔을 때는 기술 비교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도 그렇고 웨이모하고 구글의 웨이모와 테슬라 로보택시를 많이 비교했는데요. 둘은 경쟁 상대가 되기도 어렵고요. 그냥 웨이모에게 고맙다라고 테슬라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허가를 다 받아주면서 시장에서의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여론들을 많이 바꿔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웨이모는 앞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결코 테슬라를 쫓아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15,000대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내년의 목표가 최대한 4만 대까지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테슬라는 제 생각에는 올해 말에 15,000대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내년에는 10만 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델 Y가 로보택시를 갈 수가 있는 거고 내년부터 기존에 그 모델 Y를 이용하던 이용자들이 그걸 로보택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델 Y를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연 30만 대를 생산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20만 대밖에 안 팔려요. 그럼 10만 대를 생산 안 하고 그 공장을 놀리고 있었겠죠. 그러면 공장을 풀로 가동하면 10만 대가 그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정 비용도 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히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산 안 할 이유가 없고 그 10만 대를 다 로보택시로 투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를 갖다가 너 돈 벌어와 그러면서 보낼 수 있는 거는 이것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되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늦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로보택시가 먼저 나갈 거고 근데 로보택시 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추가로 엑스테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바로 그냥 자신들이 그냥 판매하기 위해서 판매한 차량을 이 차는 지금 이번 달에 많이 안 팔렸으니까 로보택시로 돌리지 뭘. 그렇게 된다. 그리고 차량을 생산하는데 우리 조금 원자재도 다 있는데 이번 주에 10,000대 생산하고 있는데 11,000대로 생산량 늘려가지고 1,000대는 다 로보택시로 돌리자.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경제성이라는 거, 확장성의 속도, 이거는 다른 기업은 흉내내기 어려운 거고 최근에 우버하고 루시드하고 같이 연합하기로 했는데 루시드도 특수 차량을 공급하는 것이지
일반 루시드에서 자율주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면 특수 차량을 만들어내기 위한 돈도 들어가지만 시간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확장성에는 분명하게 떨어지고 아직 그 특수 차량을 만드는 것도 공장에서 자동화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손으로 만들고 있다는 네.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속도면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확장성을 일반 웨이모는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거고 결국은 경쟁 상대는 우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우버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루시드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로보택시 우리는 플랫폼이 되겠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하고 LA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웨이모가 자신의 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이 우버가 웨이모에게 구애를 하고 있고요. 한참 오스틴 같은 말씀하시는데 경우- 제가 네. 좀 끊어서 죄송한데 좀 개장하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실 개장하고 나서 흐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장 마감으로 갈수록 이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는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8월 1일 그 관세 정책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시장의 상승에 좀 상단을 가로막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구글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경직성은 확보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도 그랬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보합권으로 코스피는 3,210선.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나흘 만에 3,210선까지 회복이 된 상황에서 일단 보합권 출발이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으로 82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0.4% 올라갑니다. 68,050원이고요. SK하이닉스는 0.3% 떨어집니다. 271만 1,5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0.6% 올라갑니다. 지금 33만 2천원권, 33만 3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 오름세 104만 2천원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떨어집니다. 91만 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보합이고 기아도 보합권.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올라갑니다. 56,300원. KB금융도 상승 중이죠. 11만 5,400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현재 2.6% 하락합니다. 66,600원이고요. 셀트리온은 강보합권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하루 만에 어제 낙폭을 또 빠르게 만회합니다. 1% 이상 올라갑니다. 48만 9천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보합이고 에코프로가 0.5% 상승합니다. 4만 9,850원. 펩트론이 2% 강세죠. 30만 8,500원이고요. HLB는 좀 떨어집니다. 휴젤이 0.4% 하락합니다. 34만 9,500원. 파마리서치가 약보합으로 57만 3천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는 상승합니다. 리가캠바이오가 지금 3%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4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삼천당제약은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증권주가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지금 부국증권이 10% 급등합니다. 62,800원, 신영증권도 6% 강세입니다. 14만 7,900원이고요. 상상이증권, 대신증권도 지금 3% 강세, 현대차증권이 1% 오름세로 9,610원이고요. 미래에셋증권도 2% 강세입니다. 2만 900원 선, 그 밖에 SK증권, 하나투자증권 다 올라갑니다. 오늘 증권주 흐름 좋고 리튬 관련주들도 오늘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갑니다. 리튬포어스가 지금 상한가입니다. 하이드로 리튬도 22% 급등하고요. 지금 미래나노텍은 소폭 오름세고 유일에너테크가 19% 급등합니다. 2,360원. 포스코 엠텍도 14% 가까이 올라갑니다. 14,890원. 그밖에 미래산업, 중앙첨단소재도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캠, 포스코퓨처엠 다 1%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증권 리튬주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 통신주도 조금 올라가네요. LG유플러스, SK텔레콤 2%에서 1%, 또 KT 0.8%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보험주 내에서는 이제 손해보험 쪽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삼성화재, 흥국화재,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재보험사죠. 코리안이까지 1% 이상 오름세가 이어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순매수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많이 팔았죠. 오늘은 다시 매수입니다. 1,580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0억 원, 99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37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0억 원, 12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규적 마감 대비로 5원 20전 하락한 1,3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시장은 일단 지금 소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순환매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네요. 순환매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건데 리튬주는 최근에 또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요. 하이드로 리튬 참 오랜만에 듣는 종목이네요.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우리 이따가 하모니 시간에도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리튬 관련주는. 네. 아니 뭐 지금 앞서 말씀하시던 거 그 맞아 이렇게 들으시죠. 예. 어디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우버, 네, 그러니까 우버하고 루시드하고, 네, 루시드하고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우버가 정말 저는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빠른 속도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확대할수록 우버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외부의 연합군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방어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중요한 뉴스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시장의 하나의 노이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이던스에서 얼마나 빠르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실험 허가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 자체에서 난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캘리포니아 주로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로 넘어가게 되면은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이미 웨이모가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시민들 자체가 소비자 자체가 대단히 기술 친화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도 되게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가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오스틴에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은 도로에서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백오피스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웨이모도 백오피스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한 20-30개 막 붙여놓고 직원들이 이것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정하고 있고 위기 상황에서는 개입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백오피스의 규모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또 필요한 AI는 또 필요한가. 소프트웨어는 필요한가 이런 것들 다 개발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정도 이것이 확장된다면 이 백오피스의 규모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빠르게 저는 도시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로보택시의 수익률 자체도 조금은 계산할 수 있는 특히 4분기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저기 나오셨으니까 AI 관련해서 조금 더 그거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베센트 장관이 뭐 CNBC하고 인터뷰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우선은 연준을 갖다가 까면서 그 자꾸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없는데 자기들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저렇게 뭐 모기지 금리 높게 유지돼서 미국 사람들 집도 못 사게 만들고 도대체 그 사람들 그 많은 연준대 박사들 많은지 모르겠다 하면서 말을 가만히 보니 그쪽 업계에 있는 경제학자들 그냥 기본소득 취급하려고 연준이 있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아주 세게 가던데 요지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볼 거다.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 그런데 지금 미국 정부에서 최근에 나오는 게 도대체 그 뭐 600조입니까? 뭐 얼마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AI 투자 프로젝트가 있다면서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미국 정부가 계획하려는 그거를 이번 금요일 날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이번에 거고요. 발표할 거다. 네네. 기본적으로 우선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는 이미 여러 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존재하고 있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제 오픈AI와 소프트뱅크하고 오라클이 지금 공동으로 주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추가적으로 메타가 발표했던 것은 프로메테우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 네, 이름도 좀 옛날 그 영화가 생각나네요. 네네. 이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내년에 가동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규모가 1기가와트입니다. 1기가와트라는 것은 데이터 센터는 보통 이렇게 전력량으로 크기를 표현을 하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하나의 기가 온전하게 필요한
전력이 그 정도의 규모를 지금 짓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짓고 있어서 2030년부터 2030년 아직 좀 남았죠. 하이프리온이라고 해서 이거는 태양의 신을 뜻하는 하이프리온이라는 지금 데이터 센터를 부지를 이미 마련했고 구축 설계를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무려 30년에는 2기가와트, 33년에는 추가적으로 총 5기가와트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여기에 여러분 하이프리온 면적은요 여의도의 20배예요. 호호. 데이터 센터가. 예. 여기에 그러면 엔비디아 칩이 몇 개가 더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의도의 20배 면적의 데이터 센터를 메타 혼자서 짓고 있는 겁니다. 지을 계획인 거고 이미 그거보다 크지는 않지만 결코 작지 않은 프로메테우스라는 건 이미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가동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미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정말 과소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물론 거대하지만 메타 혼자서 짓고 있는 것이 여의도의 20배라는 거죠. 아하. 이 정도의 지금 전체적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메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어떻게 전기를 댈 것인가. 지금 내년까지 되는 건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지만 자신들도 장담 못하는 거는 2030년에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아마 전기 때문에 가동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심지어는 메타가 작년에 오픈했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물을 빨아들이면서 그 시민들이 식수가 제때 공급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정도 냉각수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도입니까? 지금 거칠게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생산성 향상을 많이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계속해서 전통적인 개발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2030년까지 개발자를 5%만 남기고 95%는 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AI가 개발하겠다. AI가. 그러면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예. 저는 이런 생산성 향상은 미국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산업 전체적으로 미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MIT 경제학과 교수님 데렌 에이스모글루는 베센트 장관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 GDP의 생산성 향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네.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AI가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부분에서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이것이 결코 버블이 터지는 거나 이렇게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열기가 버블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버블이 안 터질 수도 있는 것은 안 터지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AI에게 투자했던 것이 돈을 벌어오는 것, 즉 우리가 말하는 ROI, 예. 즉 리턴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이 리턴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메타는 왜 이렇게 AI에 열심일까? 여러분 2021년 기억하실 겁니다. 2021년 11월에 되게 오래전 일인데 애플이 아이폰에서 자신의 서드파티 데이터를 못 가져가게 했어요. 메타에게. 그랬더니 광고를 할 수 있는 이 흔히 말하는 개인정보의 그러한 다양한 행위 데이터를 못 갖게 오면서 메타의 광고 매출이 훅 꺼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죠. 예.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AI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AI로. 그러니까 즉 개인정보가 없어도 AI를 통해서 광고의 효율성들을 메타가 높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알파벳의 실적도 좋을 것은 뭐냐면 네.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메타와 구글의 광고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넷플릭스의 광고 실적이 좋아지죠. 넷플릭스도 지금 전체 이용자에서 광고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스포츠라든지 라이브 쇼를 많이 하려는 것은 거기에 실시간 광고를 붙이기 위해서인 건데요. 이 광고를 붙일 때 AI를 통해서 누구에게 어떤 광고를 붙일지를 AI가 결정합니다. 이것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의 매출 향상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에서 과거의 그 IT 초기의 인터넷 붐에서의 이러한 버블하고는 좀 명확하게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에서 아마 베센트 장관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이번에 알파벳의 매출 또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고의 매출 효율성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인 한계이긴 합니다만 그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결국 광고 수익이다 하는 데서 저는 약간의 좀 좌절감이 느껴지거든요. 이게 제 박사님 네. 조금만 들어봐 주시죠. 결국 그 말은 기업들의 광고비가 는다는 얘기고 네. 그 광고비가 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전체적인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그 제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벌써 이제 지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그래서 메타는 돈을 벌고 구글도 돈을 벌고 광고로 이렇게 돈을 버는데 투자 이상으로 뽑아는 내는데 그거 보니까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다 그 광고를 보는 사람도 안 보는 사람도 할 것 없이 다 나눠서 표시 안 나게 지불하는 것 같아서 이게 진정한 부가가치인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근데 소비가 진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메타와 구글의 광고주의 약 80%가 SMB라고 얘기하는데 중소기업입니다. 여러분 K-뷰티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정말 정신없이 수출되고 있고 팔리고 있잖아요. 어디를 통해서 그렇게 광고할까요? 광고 안 되면 또 팔릴 수도 없겠구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하고 네, 유튜브에서 네. 광고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수많은 소형 브랜드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는 그분들이 다 TV에다 광고를 하고 신문에다 광고해야 되는데 예. 단가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중소기업들, 신생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봐야만 하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또 지금 순간적으로 100% 동의가 되었습니다. 수긍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 메타가 네. 어제도 잠시 저희들 한 얘기인데 44명 정도의 새로운 그 네. 초지능 AI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하면서 44명을 1억 불씩이에요. 네. 1억 불이면 1,300억입니다. 1,300억, 1,400을 주면서 네. 그렇게 데리고 오는데 그중에 절반이 중국계다. 네. 이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 봐요. 그럼요. 이번에 메타의 슈퍼 인텔리전스를 전체 총괄하는 사람들은 알렉산더 왕, 그러니까 물론 미국계 이민계입니다만 중국계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큰 사건이 됐던 것이 애플의 AI를 총괄하는 사람이 메타로 옮깁니다. 그 사람도 중국계입니다. 하하.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갓파더 오브 AI의 대부가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그분은 제프리 힌턴이라는 분이고요. 제프리 힌턴, 캐나다 분이죠. 그분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요. 갓마더도 있습니다. AI의 데모도 있거든요. 네. 페이페이 리라고 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인데 이민계 중국 교수입니다. 그분은 여자예요? 여자분인데 여성분인데 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 인정할 건 저희가 인정해야 돼요. 요번에 미국이 수학 올림피아에서 인간 수학 올림피아에서 중국을 오래간만에 이겼거든요. 오래간만에. 근데 그 사진이 대단히 많은 역설적이었어요. 왜냐하면 2등한 중국이 깃발을 들고 중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1등한 팀 미국이 미국 깃발을 들었는데 다 중국 사람이었어요. 성조기를 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즉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국계가 워낙 수학을 잘하고 있고 수학에 대한 조기 교육들이 많이 발전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AI 전문가도 중국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저희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I 관련된 특허나 논문 수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미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만큼 중국이 과학기술과 과학과 물리와 뭐 이 수학 교육에 대해서 열성을 보였던 것이 지난 수십 년간의 그 열정이 이 효과를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여러분 원자바오 총리 기억하십니까? 예. 원자바오 총리가 여러분 박사 출신이에요. 아, 그래요? 무슨 담당이냐면 히토류예요. 오호. 히토류 박사예요. 오호. 그래서 그때 에너지 독립이 중요하고 거기서 히토류 독립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히토류에 대한 국가 정책을 원자바오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튬이 생산되는 건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특히 칠레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되죠. 하지만 리튬이 정제되는 것의 92%가 중국에서 정제됩니다. 정제라는 것은 우리가 원유를 중동에서 갖고 와서 정제는 우리가 뭐 울산에서도 하고 화학단지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계의 리튬들이 다 중국으로 이동해서 정제가 되는 거고 세계의 흑연이나 코발트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나잖아요. 콩고라든지 다 중국 가서 정제를 하거든요. 이 부분을 원자바오가 다 설계를 해놓습니다. 이러면서 히토리에 대한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하고에도 H20을 갖다가 거래를 성사하는 대로 히토리를 주고 AI 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단히 이 중장기적인 에너지에 대한 설계라든지 과학 인재에 대한 설계들이 잘 되어 있었다. 저는 독일에서 이제 학부부터 공부를 했었는데 정말 제가 졸업할 때쯤 석사과정 졸업할 때쯤 제가 중국에 있는 건지 독일에 있는 건지 학교 자체가 구별이 안 갔어요. 저희 경영학과는 많이 중국 사람의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도 다들 중국어로 떠들고 선생님만 독일어로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미국에다가 국비 유학생을 100명씩 보낼 때 유럽에는 돌아가면서 올해는 독일에다가 100명, 이탈리아에다 100명, 영국에다 100명 이렇게 돌아갔고요. 나중에 민간으로 풀리면서 고졸 유학생들이 정말 독일로 진짜 몰려옵니다. 이러면서 그들이 독일 기업으로 다 취업해가지고 중국에서 일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이러한 중국에서 인재를 국가에서도 육성하고 해외로도 골고루 보내면서 되게 이러한 균형감들을 유지했던 것 이것이 지금 결실을 보고 있는 것이 지금 중국의 인재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원일에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